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럽 인문 아카데미 운영위원 박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는 유럽 인문학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지성의 공간으로 1년에 3학기 정규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별 강연, 기획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매해 노벨 문학상 발표 시 유럽에서 수상자가 나오면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특별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 2023년에는 노르웨이 요코세, 그리고 작년에는 2024년에 한강 작가가 수상을 하였을 때에는 유럽에서 본 한강 문학 강좌를 기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헝가리의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크로스너 호르커이 라슬로의 묵시록 문학이라는 주제로 헝가리 문학의 전문가이신 유진일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자 유진일 교수님은 한국 외대 헝가리어과를 졸업하시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헝가리 현대작가 토스톨라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학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며 20세기 헝가리 동인지 문학과 소설, 헝가리 민속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또 헝가리어 학습을 위한 수많은 교재를 집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헝가리어 사전을 집필진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 등의 헝가리 문학을 한국에 번역하고 소개하고 계시며 또 헝가리 문학과 헝가리 한국 비교 문학으로 수많은 논문을 출간하셨습니다. 이제 유진희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제가 마이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켜고 있습니다. 잘 들리세요? 서서 해야 되니까 잠깐 잘 모르겠는데 소개 조금 전에 하셨다시피 저는 헝가리 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2002년도에 이어서 2002년도에 그 케르테스 인네라고 하시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금년에 2025년 약 20년이 됐죠. 그래서 또 헝가리 작가분이 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공교를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인데 제가 공부했던 부다페스트 대학교 다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대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대학원 학부를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다니고 하다가 어떻게 부다페스트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가서 석사학위가 없다 보니까 가서 1학년 또 다시 학사학부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가 있는 사람들은 박사를 바로 들어갔는데 너는 석사학위가 없으니까 나는 1학년 또 다시 해. 그래서 제가 27에 유학을 가가지고 18살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제가 10여 년 정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데 관심이 계신지 또 어떤 쪽을 또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쪽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좀 다시 어제 저녁에 늦게 다시 조금 좀 개편을 좀 했는데 약간 좀 편집을 좀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헝가리 문학 이번에 이제 크로스너 호르카이 라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묵시록 문학이니 그다음에 종말론적 문학이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서탄탱고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신데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아주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 이 작품에 나오는 많은 부조리한 인물들이 있어요. 부도덕한 인물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예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현실 속에서 있는 얘기?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게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데 조금 문학 작품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게 그렇게 약간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헝가리 크로스로버의 라스와 서펀탱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헝가리 역사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어떤 불안한 심리라든지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비관론적인 어떤 이런 이미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유럽 문화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헝가리 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제 서유럽 중심의 문학에 우리는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유럽 문학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지효국들, 어떤 유럽의 지효국들 중심으로 한 그런 문학 작품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 문학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같은 유럽 문학이니까 그냥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관점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럽의 지배민족이었었죠. 지배민족이었고 반면에 이제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이 주류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피지배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헝가리 문학에 대해서 아시려면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 노벨문학상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좀 있었어요. 카이스트 학생들, 총장님도 다 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나중에 얼른 넘어갔는데 그래서 왜 넘어갔냐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이공계 측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노벨 경제학상하고 우리 평화상하고 그다음에 문학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 앞에 하신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하시는데 금년에 수상하신 분이 인간의 어떤 우리 현대 기술 문명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문학은 기술 발전이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현대문학의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별로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나중에 넘어갔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헝가리 문학 아주 조그마한 문학이잖아요.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지 평소에는 아주 조그만 나라, 조그마한 문학, 주류도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제가 헝가리 지금 우리 전공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문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책도 별로 안 읽어요.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그리고 개설을 하면 문학 과목을 개설을 하면 거의 다 폐강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별로 문학 강좌를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 현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머티리얼에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작품을 읽고 고민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되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면서 왔는데 자, 이 시간에 헝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사회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아셔야지 작품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자, 헝가리 사람들은 먼저 헝가리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설정을 했는데 헝가리 사람들은 유럽에 살고 있잖아요. 유럽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원래 유럽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헝가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럽에 살고 있지만 유럽 사람들은 아니고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비슷한 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넘어가지가 않네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잘 넘어갔어요. 네. 볼까요? 어떤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항아리 사람들은 지금 저기 지금 이탈리아 오른쪽에 지금 유럽 대륙의 중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아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던 곳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네, 독일어로 써 있는데 그쪽이 지금 우랄산맥입니다. 그래서 우랄산맥에서 원래 항아리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 그래서 아시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랄산맥 원래는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으로 이동을 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항아리 사람들하고 원래 같이 기원전 올해 기원전 한 10세기에서 15세기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역사를 보면 비강이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래요. 대비강이, 소비강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작은 비강이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항아리 민족은 이동을 합니다. 같이 살고 있었던 여러 개의 민족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한 부류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시베리아 쪽,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 되겠죠. 그쪽이 이제 랩 쪽이라든지 사모예드족이라든지 오스티아이라든지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록을 사냥하거나 술록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시베리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같이 우랄산맥에 있다가 일부러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다시 또 둘로 나눠져요. 계속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아까 러시아 쪽으로 간 사람들이고 시베리아 쪽으로, 그 올라가다가 일부는 왼쪽으로 가게 돼요. 유럽 쪽으로 가게 돼요. 이 밑에 쪽 이 사람들 말고 여기는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핀란드 사람들,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지금 많은 그 민족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다가 위로 올라가던 부류가 다시 둘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류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그나 헝가리아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항아리 사람들이 우랄산맥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인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수백 년을 걸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곳이죠. 에텔베지라고 하는 곳, 저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전에 레베디아라고 하는 곳에 이동을 해서 수백 년을 걸쳐서 그래서 896년에 9세기에 지금의 유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지금 유럽으로 온 지 약 1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외모를 보면 많이 혼혈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적인 냄새도 나지만 이제 유럽적인 그 외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유럽 사람들도 외형을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면적인 거라든지 어떤 정신세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샤머니즘적인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아시아적인 어떤 그런 그 정신세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꽤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시아 쪽에 있을 때는 주로 샤머니즘이었거든요. 신앙의 대상이. 주로 신앙이 샤머니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속적인 것들도 일부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그 무당에 해당하는 딸도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딸도시.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떤 영매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를 연결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도 항아리에서도 무당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본다 그러죠. 우리 점 보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 유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내면에는 아시아적인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화상하고 추상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본인들은 다 유럽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유럽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화상과 추상 사이에서 어떤 그 갭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정체성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정체성의 어떤 약간 흔들림 이런 것들이 항아리 민족 안에서 꽤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이제 민속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한 거는 896년 9세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은 이제 896년에 지금의 유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9세기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1000년 정도 지금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오랜 수백 년을 거쳐서 유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이제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유럽에 정착하고 나서 9세기에 정착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전쟁만 했어요. 주로. 목축은 했겠지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요. 막상 정착을 했는데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건 전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896년부터 거의 한 80년, 75년, 8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약탈 민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로 프랑스라든지 독일 쪽으로 여러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기병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주로 가을이 되면 약탈을 해서 추수를 해놓으면 그걸 다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원정을 가서 주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쪽으로 가서 약탈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995년까지 그래서 헝가리 민족은 계속 약탈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의 지금도 이제 그런 수도원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수도원에 보면 기도문들이 나와 있는데 발견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저 앙달한 헝가리인들로부터 마자르인이라고 해요. 그때는 마자르 민족 이름을 마자르 민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자르 민족으로부터 앙달한 마자르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문이 남아 있을 정도로 헝가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약탈 민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항상 약탈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럽 사람들과 싸우면 항상 승리를 했죠. 그런데 995년에 결국은 이제 유럽 사람들도 계속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헝가리 사람들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연구를 하고서 헝가리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토 1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헝가리 사람들이 패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계속 약탈을 하고 약탈에 성공을 했는데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게 된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이제 큰일이 난 거죠. 멘붕이 온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들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유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쟁만 하면 이겼는데 이 전쟁이 졌으니까.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든지, 원래 있던 아시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정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유럽에 정착하려고 하면 유럽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죠. 뭔가 조건을 제시하겠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샤머니즘인데 신앙이 지금 샤머니즘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여기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결국은 서기 1000년도에 결국은 헝가리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초대 왕이 로마 교황청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슈트반 1세, 스테판 1세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고 헝가리가 공식적으로 서기 1000년부터 기독교 국가가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럽 이론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헝가리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스테판 1세가 세례를 받고 교황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 위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헝가리에 대해서 혹시 헝가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다 다녀오셨어요? 헝가리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유럽이 워낙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위치도 잘 모르실 텐데 지금 보시면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중심부에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예, 중부 유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헝가리라든지 체코라든지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은 보통 중부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센트럴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요. 큰 산맥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분지예요. 그래서 왼쪽은 알프스산이 있죠, 오스트리아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그 타트라라고 하는 거의 3,000m 정도 되는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금 다뉴브 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는 되게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 산맥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축적이 되죠. 영양분들이 쭉 흘러내려와서 퇴적이 되죠. 그러면 퇴적이 되면 체르노점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아주 농사가 잘 돼요. 비료 같은 거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사람들이 정착한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워낙 비옥한 땅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 생산 어떤 농산물 같은 것들, 식량들을 공급하는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유럽에서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비옥한 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이고,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헝가리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헝가리가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헝가리의 황금기 그러면 이제 15세기예요. 15세기가 가장 황금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겠죠, 이탈리아로 보면.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문화가 가장 꼽혔던 곳이고, 그 다음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가리의 그 왕비를 이탈리아에서 모시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헝가리가 15세기에 가장 그런 융성한 문화적으로 르네상스 문화를 꼽혔던 나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헝가리의 이제 운명이 그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헝가리 사람들이 서유럽 쪽의 어떤 문화와는 다르게 상당히 어떤 계속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면서 이제 비극들이 계속 지금 현대까지도 최근까지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도 계속 됐었는데, 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16세기부터 150년간 전쟁을 받아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제 없어져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헝가리 사람들은 오스만 터키 군대가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니까 유럽 사람들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인데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옆에 있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합스부르크에서 와서 도와줬죠. 그래서 합스부르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 합스부르크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만 터키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를 물러갔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헝가리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오스만 터키를 물리치고 나서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면 도와줬으면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합스부르크가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헝가리를 점령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또 수세기 동안 오랫동안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는 크게 보면 이제 12세기에 몽골족에 의해서 오랫동안 또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150년간 전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인구가 절반 정도 또 없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1차 세계대전까지 계속 독립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오스트리아와 그런 관계들을 합스부르크와 그런 관계들을 계속 맺어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하나의 제국으로서 합병이 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근데 그때만 해도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큰 나라였었습니다. 꽤 큰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지금 문장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합스부르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왕관은
합스부르크 황제의 왕관이에요. 그걸 이제 합스부르크 황제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왕관이 있는데 왕관에 십자가가 삐뚤어져 있죠. 저거는 헝가리 왕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조그마한 왕관이 하나 있어요. 저거는 이제 그 보헤미아라고 하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체코식의 체코의 왕의 왕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헝가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유지가 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헝가리는 패전국에 편입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컸던 나라가 약 3분의 1 정도, 절반 정도가 영토로 싹 3분의 2 정도로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오른쪽에 있는 루마니아, 트랜실바니아라고 써있는 곳이 있는데 저게 지금의 루마니아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지역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그쪽에 띄워주게 되죠. 그래서 그쪽으로 양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 지금 한 300만 명 정도가 헝가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북쪽에 보시면 슬로바키아 지역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헝가리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약 1000년 동안 헝가리 땅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지금의 슬로바키아에다가 빼앗기게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크라이나 쪽에도 헝가리 사람들이 땅을 많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빼앗겼죠. 조금 빼앗겼죠. 그래서 저곳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헝가리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나토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EU 연합의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죠? 대부분의 나토 사람들, 유럽 국가들은 다 어느 편을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헝가리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지만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은 저기 있는 헝가리 사람들, 저 소수민족으로 사는 헝가리 사람들에 대해서 헝가리 정부가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존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계속 그 차별하지 말 것, 그 다음에 헝가리 언어를 쓰게 만들 것, 헝가리의 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그런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그런 또 자기들 나름대로 좀 정책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은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무슨 뭐 경제적인 이유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헝가리 사람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제일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국가가 지금 폴란드죠.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열심히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그 보시다시피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스탈린의 모습인데 지금의 어떤 푸틴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어쨌든 러시아, 소련에 의해서 살라미 전술에 의해서 한 나라 공산화됐던 그런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똑같이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넘어가게 되면 그 위에는 이제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가 지금 제일 열심히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키워드로 보는 헝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서 네, 그래서 헝가리 보시면 이제 혹시 이제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한번 잠깐 보십시오.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헝가리는 무엇을 유명하다 그러면 이제 다뉴브강과 세계문화유산 안에서 다뉴브강이 이제 한 3,000km 가까이 되는데 주로 이제 하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 2,800km 정도 구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왜 도시 중앙으로 지금 13세기 때부터 지금 형성이 된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1200년도부터 이 강을 따라서 지금
그 도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다페스트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야경으로도 이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그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처럼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온천이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천이 여기는 이제 우리처럼 그냥 휴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료 시스템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각 성분이 온천마다 다 틀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 온천 처방들을 꽤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성분들이 다 틀려요. 유황 성분도 있고 요오드 성분도 있고 심지어는 그 우라늄 성분의 온천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아주 수온열 같은 경우는 몸에 상당히 좋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온천 처방을 받게 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온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관광과 연계돼가지고 상당히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지금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헝가리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1000만이었는데 지금 더 줄었어요. 998만, 997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뭐 20명 가까이 되죠. 그래서 기술이 특히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는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헝가리 사람들은 절대 유럽에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 이렇게 얘기하는데 1863년도에 영국의 런던에서 처음 지하철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헝가리에서 지하철을 만들어서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꽤 자존심이 센 또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유럽에서 두 번째라고 하지 않고 영국은 선발하니까 대륙은 아니죠. 그래서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운행을 했었거든요. 1863년도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했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이용해서 1896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도 말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선시대죠. 조선말, 그런데 헝가리 사람들은 그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고 그럼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됐다 그런 나라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헝가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주로 이제 전쟁을 많이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마민족이 주력 부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기마민족의 후예로서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승마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가르쳐요. 그래서 또 학생들이 승마를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토양이 아주 비옥하고 그 다음에 둥지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 대구처럼 둥지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기후가 높고요. 기온이 높고 그리고 기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과일 같은 그 곡식들이 상당히 잘 되죠. 그래서 헝가리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와인이 상당히 유명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톰페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나 있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극찬을 했던 와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극찬을 했던 그 칭찬이 지금의 어떤 홍보할 때마다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와인, 와인의 왕 해서 이 와인은 왕이 마시는 와인이고 이거는 와인 중에 왕이다 그런 표현인데 루이 14세가 얘기를 했던 극찬을 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보할 때마다 그 문구를 쓰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어쨌든 다 상당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그런데 이 와인이 나오게 된 이거는 아이스 와인이거든요. 아이스 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150년간 전쟁을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50년간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스만 터키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확을 제때 못한 거죠. 저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신선할 때 따가지고 착즙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제때 따지를 못한 거죠.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부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포도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건포도가 돼 있겠죠. 다음 장이다. 이렇게 이제 건포도가 돼 있겠죠. 이게 건포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는 오른쪽처럼 저렇게 말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고기를 주로 주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와인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들을 먹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양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건포도가 돼 있으니까 이걸 짜다 보니까 양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액을 갖다가 기존에 있었던 신선한 와인하고 이렇게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대 몇으로 섞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인들이 탄생이 되는데, 어쨌든 헝가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그 오스만 터키와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수확을 제때 못하면서 이런 그 아이스 와인 종류가 이제 나오게 됐고, 지금 헝가리의 어떤 가장 헝가리를 대표하는 와인은 그러면 물론 레드 와인이나 일반 화이트 와인도 있지만 이 아이스 와인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와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자, 이 헝가리 같은 경우는 가시면 식문화가 우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음식 때문에 크게 고생하시지는 않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마늘이라든지 고추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헝가리 가시면 식당 같은 데 가시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느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거기는 항상 다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유리병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매콤한 다대기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달라 그래서 드시면 음식 때문에 크게 고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 같은 경우에도 16세기 때 오스만 터키를 통해서 헝가리로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 물품이 되겠습니다. 네, 커피도 마찬가지죠. 네, 커피도 원래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16세기에 전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 이제 대표적인 음식 헝가리 가시면 다 드시게 되는 게 이제 굴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헝가리 말로는 구이아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목동들이 구이아시 그러면 이건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먹는 음식 그런 뜻인데, 이게 구이아시라고 그러는데, 왼쪽에 있는 게 헝가리 오리지널 그 굴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헝가리에서 건너가서 이제 독일에 가든지, 그다음에 체코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드시는 굴라시라고 하는 그 스튜 형식의 그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은 왼쪽에 있는 헝가리 굴라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발명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헝가리 보시면 이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전화 교환기라든지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헬리콥터라든지, 그 다음에 카라 텔레비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흑백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보이마 핀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카라 텔레비전을 개발했죠.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쓰고 있는 것들 상당히 많이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헝가리 사람들이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도 이거 보시면 네, 그래서 뭐 전기 기관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냥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C 이런 것들도 헝가리 사람들이 다 추출을 해냈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그 샌드 조리지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비타민 C를 처음 추출을 하면서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이제 발명하신 분이 이제 뉴만 야노시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래전에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거든요. 그때 처음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헝가리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헝가리어 사전이 그때 처음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들을, 저희는 이제 학부생이었어요, 그때. 근데 컴퓨터가 나왔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사전을 만드신다고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시켰어요, 컴퓨터에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그런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은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쫙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MS 도스라고 하는 것을 부팅을 시키는 이 플로피 디스켓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 한 10분 있으면 이제 딱 떠요. 10분 있으면. 그리고 그 플로피 디스크를 다시 빼고 아래 한글 디스크를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게 또 뜨려면 한 5분에서 10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뜨면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넣고 빼고 계속 다른 작업을 할 때마다 넣고 빼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한가리 분이 그걸 다 모든 프로그램을 여기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뜨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변압기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홀로그램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저분도 디네시 가볼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분이고요. 그래서 뭐 콘택트 렌즈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쌍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에서 설명을 했네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 컴퓨터 쓰시는데 여러분들 엑셀이라든지 워드 안 쓰시는 분은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엑셀 같은 거 안 쓰시는 분들 없죠.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볼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는 지금 PPT로 하고 있는데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프레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발명을 했고 그래서 뭐 어쨌든간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상당히 많은 발명품들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한가리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밑에도 보시면 CT라든지 병원에 가시면 쓰시는 CT라든지 뭐 MRI라든지 뭐 소다스 녹음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3D라든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3D 같은 거 다 한가리 사람들이 발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 이제 한가리 노벨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한가리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가리 사람들 보시면 인구는 저희는 뭐 500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9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도수를 쭉 한번 보시면요 한가리 사람들은 10년에 한 명꼴로 항상 지금까지 노벨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받았는데 처음에 1900년도부터 보면 노벨 문학상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노벨 문학상은 못 받은 다 노벨 물리학상이라든지 생리학상, 화학상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공계 쪽이 한가리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200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년에 이제 홀로의 라슬로가 이제 받게 되는데 사실 한가리 문학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보여드리냐면요. 한가리 문학이 사실은 유럽 문학의 주류에 편입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제 변방 문학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헝가리어 자체도 오랫동안 문화어가 아니었었어요. 그냥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 초창기 개발됐을 때 만들어졌을 때 부여자를 비치면서 그냥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언어였었지 어떤 작품을 쓰거나 그런 문화어로서의 역할은 하지는 못했었잖아요. 근데 한가리어도 마찬가지로 문화가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작품들이 한가리 사람들이 문학 작품을 많이 써왔지만 1900년대 20세기 초가 돼서야 비로소 변방 문학에 있던 한가리 문학이 유럽의 주류 문학에 편입이 된 게 20세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가리 문학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거의 20년 만에 또 받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한가리 문학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이제 많은 작품들,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상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가리는 이제 이공계 쪽이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가리 문학의 흐름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홀로카이 라슬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가리 문학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시기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가리 문학은 사실은 20세기 전까지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한가리 문학은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간단하게 보면 이때는요. 뭐 주로 이제 한가리 사람들이 헝가리어라는 거를 거의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떤 공문서라든지 어떤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썼어요. 우리 옛날에 한자로 한문으로 어떤 시 같은 거, 시조 같은 걸 썼듯이 한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어로 쓰는 헝가리 문학은 그렇게 뭐 얘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헝가리어 문학이라는 건 거의 이때까지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세가 되면서 가끔 가다가 헝가리어로 된 그런 단어들이 이제 어떤 라틴어 작품 안에 이제 고유명사 위주로 이렇게 해서 가끔 나오게 되는 인명이나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중세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6세기죠. 1526년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인명이나 단어들이 나오다가 이제 1190년이 되면서 이제 최초의 헝가리 텍스트가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신부님이 장례식을 할 때 거기서 장례식을 할 때 거기서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조사가 있어요. 신부님이 읽는 조사. 그래서 이 조사와 기도 텍스트가 최초의 이제 헝가리어로 된 그런 텍스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의 운문이라고 하면 이제 1300년경에 그래서 상당히 늦은 시기죠. 이때 이제 하나의 어떤 기도문 형태, 마리아의 기도문 형태의 그런 텍스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헝가리 운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헝가리 문학으로 작품을 쓰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때 헝가리어로 된 최초의 어떤 헝가리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15세기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르네상스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때도 사실은 어떤 작품들을 헝가리어로 쓰는 그런 작품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주로 이제 라틴어로 이때도 이제 작품 활동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작가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작품을 주로 쓰는 어떤 그런 직업으로서의 어떤 작가라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이제 보면 외교 관리들 외국에 가서 특히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많이들 유학들을 가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탈리아가 르네상스 문화가 가장 뽑히던 유럽에서는 가장 선진국가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학을 이탈리아를 이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시를 쓰거나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뭐 헝가리 그 문학에 대해서 헝가리어로 된 텍스트라든지 헝가리어로 된 그런 문학에 대해서 뭐 크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주로 이제 외교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교 관리 아니면 뭐 주교라든지 그래서 지식인들이 되겠죠. 뭐 추기경이라든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작품을 썼는데 하지만 그때 작품들도 대부분 다 라틴어로 된 그런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좀 전에 봤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르네상스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크 시대인데 이때도 이제 바로크 시대는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인데 이때는 이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상당히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도 뭐 헝가리 문학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발전이 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성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주로 라틴어로 작품을 쓰는 그런 시기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 문학이 일부 발전을 했지만 헝가리어로 된 문학들은 크게 발전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와 고전 시대인데요. 이제 18세기, 19세기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헝가리 말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18세기가 되면서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오스만 터키한테는 독립이 됐지만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유럽에서 헤르더라고 하는 사람이 헤르더라고 하는 철학자가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헝가리 민족, 이 조그만 헝가리 민족은 1000만밖에, 지금 1000만이면 그때는 더 적었겠죠? 이 조그만 소수민족의 헝가리 민족은 주변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라든지 게르만어라든지 주변에 있는 라틴어라든지 슬라브어에 의해서 결국은 그 언어에 의해서 잠식당해서 결국은 이 헝가리라고 하는 언어는 이 유럽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해요. 헤르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이때 자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헝가리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8세기에
언어 개혁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헝가리어는 어떤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생활의 어떤 얘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는 헝가리어를 쓰지만 공문서를 쓴다든지 어떤 작품을 쓴다든지 뭐 이럴 때는 다 라틴어라든지 독일어로 썼죠.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결국은 헝가리어가 사라질 거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언어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헝가리가 이제 문화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헝가리 문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헝가리어로 된 작품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8세기 때부터 헝가리 문학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와 개혁 시대가 되면서 1849년대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헝가리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낭만주의 시대 문학 그러면 우리 서유럽에서는 서유럽하고 이 동유럽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동유럽은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다 보니까 피지배민의 어떤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유럽에 있었던 어떤 낭만주의 시대의 어떤 그런 문학들이 아니라 이때는 어떤 주로 이제 저항 문학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됩니다. 이때는 헝가리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때 문학은 뭐 순수문학은 별로 없었고요. 순수문학은 일부 있었겠지만 순수문학은 별로 없었고 이때는 주로 이제 참여문학인데 그 중에서도 저항문학이 그래서 합스부르크에 저항하는 그 저항문학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헝가리 이때 이제 벤체인 페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헝가리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지금의 헝가리의 국가입니다. 거기다 곡을 붙였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게 보시면 자 우리나라 애국가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 애국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애국가 보면 뭐 동해불가 말고 잘 들어 우리나라 만세 뭐 그러면서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국가니까. 그런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금 이 18세기 때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지배받은 시대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 그래서 헝가리 애국가를 들어보시면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면 눈물 나요. 듣고 있으면 단초풍의 음악인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합스부르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얼마나 외세에 의해서 많은 그 죄값을 치렀습니까? 많은 그 죄값을 지금 치렀는데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참여합니다. 이런 뜻의 어떤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하나의 헝가리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제 나온 작품을 국가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헝가리 문학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비관론적인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우울함,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대부분 헝가리 문학에 있어서 주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헝가리 문학이 특히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재밌고 뭔가 희망적이고 뭐 그러면 되게 재밌을 텐데 이거 사토탱고도 읽어보셨지만 이게 재밌나요? 상당히 힘들죠. 스토리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그 다음에 문체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읽기가 막 한 문장이 그냥 막 한 문장이 몇 장이 이어지잖아요. 문단 자체도 나머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독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헝가리의 어떤 주요 문학 흐름이에요. 지금 대부분 200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르테스 인네도 문제가 비슷해요. 그 사람도 한 문장이 몇 장씩 돼요. 그래서 헝가리 언어의 특징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데 헝가리에서는 이 피리어드를 많이 안 쓰고 피리어드를 쓰기도 하지만 중간에 콤마를 써가지고 문장을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피리어드를 항상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콤마 해가지고 그냥 문장을 계속 연결시켜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학 작품에서도 하나의 문체적인 어떤 특징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헝가리 어떤 제대로 된 이제 헝가리 문학에 대해서 논할 때는 보통 이제 19세기 후반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말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탈리아에서 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주로 이제 상징주의라든지 인상주의 이런 주로 이제 상징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상징주의를 주도해 가지고 이런
그 전에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서유럽의 어떤 문예 사도들이, 문학 사도들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헝가리는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뭐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상주의, 성인주의, 세세스요까지 한꺼번에 싹 들어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헝가리 문학의 수준이 상당히 낮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서유럽의 어떤 주류 문학의 어떤 문예 사도들이, 문학 사도들이 하나씩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때부터 헝가리 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헝가리 언어 개혁 운동에 의해서 헝가리 어휘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 언어 개혁 운동에 의해서 헝가리 사람들이 아시아에 살 때 사용하던 어휘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유럽에 와가지고. 근데 그 어휘들을 갖다가 다 발굴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어휘들을 갖다가 풍부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문법들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헝가리어가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체계화된 언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헝가리어는 어떤 문학 작품을 쓰려 그러면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자기 이런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사상들을 갖다가 거기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휘가 없으니까, 어휘가 풍부하지가 않으니까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라틴어나 독일어로 지금까지는 문학 작품 만들고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언어 개혁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어휘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아시아 쪽에서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들을 갖다 체계화시키고 그러면서 헝가리어가 문화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헝가리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1800년도 말부터 헝가리 문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헝가리 문학의 역사는 그렇게 사실 길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이때 이제 헝가리 문학의 이제 황금기입니다. 그 이후에. 네, 그래서 20세기 때 1900년대가 되면서 1910년도부터 이때부터 이제 헝가리 문학이 이제 그 서유럽의 주류 문학에, 유럽의 주류 문학에 편입이 되는 시기가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헝가리 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1900년대, 20세기 초부터 결국 이제 헝가리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헝가리의 가장 황금기인데요. 여기 이제 뉴거티라고 하는 이제 문학 동인지가 나와요. 뉴거티. 그래서 뉴거티라고 하는 헝가리 말로는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서쪽. 뉴거티, 그러면 서쪽이라는 뜻인데 문학 동인지 이름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 낙후된 헝가리 문학을 이제 서유럽 수준으로 올리자. 그래서 우리는 서유럽을 지향한다. 그래서 서유럽 문학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뉴거트라고 하는 서쪽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 동인지를 만들고 이때 많은 작가들이 천재적인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뭐 어디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모리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포스톨란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천재적인 작가들이 이때 나오게 되는데 이 시기가 20세기 전반이 헝가리 문학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예요. 그래서 이때 아주 천재적인, 그리고 이 시기 작가들은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고, 저도 이제 그 오른쪽에 위에 세 번째 보면 포스톨라니 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은 이제 어떤 인상주의라든지 그다음에 그 프로이디즘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대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썼고 해서 저도 저분에 대해서는 좀 논문을 많이 썼고 학위 논문도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헝가리 사람들도 그래서 헝가리 20세기 이때 문학은 가장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천재 작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헝가리 문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문학과 이제 교섭하기 시작하고 유럽 문학과 이제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헝가리 문학 지금이 이제 2025년이니까 사실 헝가리 문학의 역사를 제대로 된 헝가리 문학의 역사라고 하면 사실은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서유럽하고는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수백 년의 어떤 역사를 가진 서유럽하고는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헝가리 문학이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쇠퇴가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헝가리가 아시다시피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잖아요. 공산화 되면서 이 시기에는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추천을 당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독재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결국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은 지식인들이 이때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이제 사회주의 문학 혹은 망명 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45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독일이라든지 주로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동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제 폴란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때 망명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작가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비판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체제를 비판했던 많은 작가들이 많이 잡아 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은 저기 깨르테스 임네라고 하는 저 사람 2002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저 사람도 사실은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에는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체제에 대해서 작품을 제대로 쓰다 보면 다 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명을 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망명을 가서 이제 주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작품 활동을 해서 많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망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서 작품을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주제라든지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무겁잖아요. 사회주의에 의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제대로 어떤 작품을 쓰지 못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니까 작품 자체가 상당히 우울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비관론적이고 그런데 이제 망명을 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그래도 좀 밝은 것들이 좀 있죠. 그 나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마로이 샹도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로이 샹도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특히 이제 마로이 샹도르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에서도 오래 살았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이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밝은 재미있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10편 이상 소설이 지금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서울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라도 헝가리 문학 좀 재미있는 작품들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마라이 샹도르 작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깊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고 상당히 스토리도 재미있고요.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으면서 베스트셀러인 작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유럽 전체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마라이 샹도르 문학상이 지금도 유럽에서는 지금 주어지고 있고 상당히 권위 있는 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그 호르카이 라술도도 이분의 문학상을 받은 그런 상황이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마라이 샹도르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호르카이 라술과는 좀 다른 그런 성향의 작품들을 읽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동시대 문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그 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문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2002년도에 케르테스 임네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헝가리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했어요. 2002년도에 케르테스 임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헝가리에서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작품들이 많이 읽혀지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이 에스텔 하즈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이제 주로 포스트 모더니즘 작품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 유럽에서는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라서 이분이 사실은 2002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케르테스 임네가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생산의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한 작품만 해가지고 헝가리 인구가 1000만인데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헝가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 작품 다 읽은 거죠. 그 정도로 유명했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르카이 라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호르카이 라술에 대해서 지금 요거 하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 작년도에 우리 한강 작가가 지금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헝가리 문학계하고 한국 문학계가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식물로 변해가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잖아요. 이런 변식 모티브들이 사실 이제 헝가리 펜테치 언드라시라고 하는 이 사람 작품에도 똑같은 그런 모티브들이 있는 작품, 스토리도 비슷해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샤르업이라고 플래시겐 그래서
노란꽃 나의 아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우리 한강의 채식주의자하고 상당히 구조가 비슷하고 스토리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 헝가리의 어떤 작가들이 서로 글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크로스노 홀커의 라슬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세계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54년생이네요. 그래서 헝가리 동부 출신이에요.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서부와 동부가 상당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헝가리가 있으면 서부 같은 경우는 서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풍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분위기도 주로 이제 국교 중심이고 카톨릭 중심이고 그다음에 분위기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동부 출신이거든요. 루마니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 동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헝가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신교 중심이고 그래서 서부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 출신 작가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케르테스 인네하고 이분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유대인 작가이고 그 다음에 이분도 상당히 묵시문학이나 묵시록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 작품 속에 사선탱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좀 순환대로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소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2년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켄테스 인네도 똑같아요.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02년도 이 작품인데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1960년대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탄탱고는 1980년대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전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작품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 홀커의 라스노 같은 경우에는 그 켄테스 인네의 어떤 작품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형 구조라든지 순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과 끝이 다시 똑같이 이어지는 이런 현실과 비현실이 하나로 어떤 연결이 되는 어떤 메비우스 띠 같은 어떤 그런 구조가 이 작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 제가 볼 때는 크로스나 홈카이 라스노의 작품은 이 사탄된 거는 어쨌든간 켄테스 인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헝가리 동부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탱고의 배경이 된 것도 사실 거기 보면 다 진흙이 나오잖아요. 진흙으로 그러니까 포장이 된 곳이 별로 없어요. 다 진흙이 나오고 계속 비가 나오고 진흙에 푹 발이 빠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오른쪽은 루마니아 쪽은 상당히 그 개발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배경이 이제 아마 본인이 태어난 거기서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지역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작품들 잠깐 한번 보면 이제 사탄탱고는 이제 뭐 읽어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어쨌든간 헝가리 남동부에 버려진 집단 농장을 배경으로 해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이제 허우적대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희망을 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결국은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눌러 앉아야 만드는 그런 어떤 현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표작이 되겠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같이 각 장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른 대표 작품들을 보시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표 작품 하면 이제 저항의 멜랑콜리라고 1980 아까 그 작품은 이제 1985년도에 나왔죠. 사탄테고가 최초 작품이고 그다음에 대표작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저항의 멜랑콜리인데 이것도 아주 분위기가 비슷해요. 사탄테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어떤 기차로 귀향을 하는 어떤 한 여인의 시점에서 그 마을에서 어떤 부조리한 현실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 거기는 이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노부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사탄탱고가 아주 분위기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조리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절망적인 상황들인데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것이 이제 마치 저항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어떤 저항의 멜랑콜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탄테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유형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왕모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다 여러 개 17편인데 이게 다 이제 그 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호르카이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만 있지 않고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머물렀어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쪽 문화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시아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모티브 자체가 이제 뭐 일본의 도쿄라든지 교토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 루르방 이런 다양한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장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루프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는 중편 소설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늑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과정을 다룬 그런 게 되겠는데 거기는 뭐 인간과 자연이라든지 사냥과 사냥감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어떤 과정들을 탐구해가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덫이 놓인 어떤 숲이라든지 황폐해진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이고 슬픈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과 자연이 결국은 이제 혼재되어가는 그런 세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이것도 지금 번역이 되는데 되게 짧아요. 100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카의 남자의 기하 이거는 이제 아주 장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이거는 상당히 그 인내심을 요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첫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고요. 거기서 이제 상처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당히 이제 난해하고요, 읽기가.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문장이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문장을 배우고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상당히 그 문체 자체도 힘들고, 그다음 표현 어떤 그 스토리 자체도 꽤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가기가 워낙 분량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런 작품인데 이거는 2016년이니까 최근에 나온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는 계속된다. 이것도 이제 2016년에 나온 건데 이것도 단편이에요. 근데 단편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 사람의 어떤 문체하고 주제하고 상당히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텐데 사탄탱고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이 단편들인데 이 단편들이 독립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 세계의 어떤 파멸이라든지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파멸, 인간이 파멸되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혼란, 이러한 시대에 느끼는 인간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존재론적인 무력 이런 것들을 주로 탐구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각 단편마다 어떤 재난이라든지 전쟁, 종말과 그런 파멸 그리고 죽음에 관한 그런 자기 성찰, 어떤 존재론적인 무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셔먼탱과도 상당히 비슷한데 종말이 다가오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탈출을 하려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보지만 결국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관론적인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테마하고 상당히 주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밌으시던가요? 재밌으셨어요? 전 재미없었어요. 너무 어려웠고요. 나중에 이제 한 가지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탄탄해요. 되게 탄탄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 작품 자체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쉽게 읽었거든요. 그냥 싹싹 넘어갔어요. 쉽게.
그래서 이 1부하고 2부하고 이제 뒤에 가면서 이 오른쪽에 나서가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조금 문체가 좀 쉽게 쓰고 잘 읽어져요. 잘 읽어지는데 앞에 1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읽기가 힘들거든요. 만연체인데다가 그 스토리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시 또 앞에를 다시 읽어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되게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앞에는. 그런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바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는 약간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뒤에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구조를 보면요. 서사 구조는 그 사회주의 말기입니다. 1985년도에 이 작품이 쓰여졌으니까 1989년도에 이제 헝가리가 체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1989년인데 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바로 3년 전에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회주의 몰락기죠, 이때가.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이 작품에 나온 상황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실은 소설에서 이 아주 부조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현실 생활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제가 질문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현실에서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1994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에서 불과 몇 년 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작품 안에 있는 이런 분위기가요,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어떻게, 이런 문학 작품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가능하겠지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게 제가 생활했던 헝가리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그 분위기랑 똑같아요, 사실. 너무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막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도덕성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료,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진흙은 사람들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하는 요소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가고 있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부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씨하고 과거에 죽었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그다음 페트리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 비밀 경찰의 하수인으로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동태를 갖다가 파악해가지고 비밀 경찰한테 계속 상대에다가 보고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국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 보고를 잘 하다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죠. 얘네 왜 지금까지 뭐 했어?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하냐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2부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결국은 다시 또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사를 갖고 나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아 오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2장이고요.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의사가 나오게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 뭔가를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몸도 안 좋아요. 몸도 안 좋은데 근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 다 기록을 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소설의 맨 끝에서 알게 되는데 이 소설의 지금 1장에서부터 이 나오는 그 소설이 결국은 이 사람이 기록한 그 기록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현실하고 그 기록하고 똑같아져요. 결국은. 그래서 현실과 그 작품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밝혀지죠. 어쨌든간 이제 의사의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인데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3장에서는 나오는데 그 각 장마다 보면은요 그 집중된 인물이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제 범인의 작업이라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게 이제 거미의 작업 1, 거미의 작업 2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 거미라고 하는 것은 거미줄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 거미줄을 모티브하고 계속 소재가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에레미야라고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었던 이 에레미야가 결국은 사기를 쳐서 결국은 속여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의 돈을 다 갈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당국에 결국은 사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마을 사람들을 다 스파이로 심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마치 거미줄처럼 각 지역마다 자기 사람들도 마을 사람들도 다 스파이를 심거든요. 그래서 그 거미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에레미야의 어떤 여기가 이리미야겠죠? 이리미야의 어떤 이제 계략을 좀 상징한다는 걸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뭐 신타리가 풀리다, 여기는 이제 호르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다 그동안 이 가족 자체가 다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리고 이제 딸이 나오는데 애시티께인데 17살이 아주 어린애예요. 근데 얘가 결국 이제 오빠가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자기도 결국은 누군가를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를 독약을 먹여가지고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독약을 먹이고 독약이 이제 쥐약이죠. 쥐약을 먹여서 결국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 사디즘이라든지 이제 프로이디즘 같은 게 이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애슈티께라고 하는 것도 애슈테라고 하는 이름도요. 정말 헝가리 말에서는 애슈테가 바로 저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의미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저녁이라는 의미로 이제 애슈테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아주 순수한 그런 어린 아이까지도 그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오빠도 이제 계속 나쁜 일만 하고 다니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누나들이, 언니들이 있는데 이 언니들은 계속, 언니들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언니들이 17, 18이구나. 그런 사람들. 이 애시티께는 아주 어린애예요.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근데 그 언니들 같은 경우 17살, 18살인데 주로 이제 우물파로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다 파탄이 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주 어린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애가, 아주 어린 애가, 그 순수한 어린 애가 결국은 그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 전체의 어떤 영향을 받았겠죠. 그 분위기에 그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그 분위기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고양이를 갖다가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신도 결국은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돼요. 쥐약을 먹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거미의 작업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을 이제 에레미야가 우리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광분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다. 우리 마을이 재건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술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술을 퍼 마시고 춤을 추고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운명을 막 품게 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안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환상 속에서 결국에 이제 구원자가 올 거라는 도래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춤을 추게 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6장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에레미야 씨가 연설을 한다는 그런 제목인데 에레미야가 드디어 이제 이 마을에 도착을 해요. 마을에 도착을 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으로 아주 멋진 연설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온 자기가 그냥 연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잖아요.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진을 틀려고 하는 그 말을 믿지를 않으니까 얼마 전에 죽은 애쉬티키가 죽었잖아요. 쥐약을 먹고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죽은 것은 그 애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니네들이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면서 죄의식을 막 집어넣어줘요. 당신들이 도덕적으로 살았다면 얘가 과연 죽었겠느냐. 니네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 아이가 죽었겠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죄의식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말을 믿도록 거기서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공동체를 여기서 만들겠다. 이 말을 재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돈을 맡기라.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자기가 이 마을을 다 재건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그 풍성했던 그 시기로 내가 이 마을을 만들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다시 내려가죠. 이제 6장, 5장.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다 맡깁니다. 이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마을을 떠나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사실은 야 니네들은 내가 가서 준비를 먼저 하고 있을 테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마을을 정착을 하자. 새로운 마을을 건설을 하자. 그래서 너희들 한 3일 후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지금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예레미야는 이제 다른 곳을 거쳐서 3일 후에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근데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희망을 품고 새로운 마을 건설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서 사람들하고 계속 그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비가 옵니다. 이 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가 와요. 그러면서 지르게 계속 빠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겠죠. 3일 동안 계속 걸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새로운 마을 건설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은 거기 중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갈등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5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이제 천국의 비전인가 환각인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레미야는 이제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상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다가 이제 그 아주 이상한 분위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소리 같은 것들도 들리고 종소리도 들리고 분명히 교회는 없는데 종소리가 들리고 윙윙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죽었던 애쉬티키가 갑자기 시체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체가 갑자기 공중으로 부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정에서 저녁에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이동을 해갑니다. 이동을 해가는 과정이 이제 4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는 광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약속한 시간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논쟁을 벌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일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조금 늦게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일 거야. 우리의 돈을 가지고 지금 분명히 딴 데 쳤을 거야. 이렇게 이제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3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가 좀 늦었는데 딱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논쟁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에레미야에 대한 신뢰감이 더 이제 막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준비를 좀 하느라고 좀 늦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3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장에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비밀 경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일미야가 이제 마을 사람들 각각 사람들에 대해서 다 보고서를 썼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갖다 사부에다가 비밀 경찰국에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 분위기는요, 사실은 그 사회주의 시절 때 있었던 분위기예요. 사회주의에 다 비밀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시하고 다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간
이 작품 속에서도 현실에서 있었던 그 사회주의 안에서 어떤 비슷한 그런 스토리인데 에레미야가 각 사람에 대해서 다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상부에 보고하기를 제가 이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달라 이 사람들은 제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국 이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계속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다 빼앗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서기관들이 비밀 경찰을 위해서 서기관들이 그 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현실 그대로 아까 우리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걸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에레미야가 보고한 보고 자료를 가지고 거기 서기관들이 거기서 서기들이 거기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기 힘들면 아예 그냥 이거 빼버려. 아니 귀찮다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 빼버려. 그리고 단어도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팩트가 다 조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다 가공이 되고 조작이 되고 왜곡되어서 이제 상부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타작이라든지 서류더미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냉기 같은 것들이 그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뭐 인간성의 어떤 소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수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한간에 다른 작가들 작품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고서 문장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사실과 허위가 막 뒤섞이는 그런 언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현실이 이제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가 이제 붕괴되는 그런 상징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일장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이 닫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일장의 맨 처음에 나왔던 푸떡기가 다시 또 등장해요. 그리고 원래 그 마을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하다가 그 전점까지 이동을 해서 갔다가 그 에레미야가 결국은 사람들을 다 속이고 결국은 각 마을마다 야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이 도시 새로운 도시를 갖다가 건설을 하고 니네들한테 풍요로움을 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부에다 얘기했더니 여기서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래서 약간 1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1년 동안에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각 지역마다 너희들을 내려줄 테니까 그 지역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그 상황을 갖다 다 보고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위에 상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1년 후에는 내가 새로운 마을을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서 각 지역마다 다 트럭을 타고 다니는 걸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한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스파이로 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거미줄처럼 스파이 라인을 저희가 거기다 다 한 라인을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부에 보호하기 위한 보호력으로 그 스파이들로 그 사람들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원이 닫히다에서는 다시 원래 1장의 맨 처음 소설의 처음에 있었던 푸탁기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다시 내려갑니다. 그 마을은. 사람들은 벌써 다 각 지역마다 다 흩어져 있고 가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 마을에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의사예요. 의사는 몸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그 마을에 사람이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이제 그 의사가 나오면서 그 의사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소설의 1장의 스토리가 거기에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현실과 그 작품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은 이제 현실을 반영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이걸 하고, 네, 여기에 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 스탄딩거에 보면, 니체의 사상과 카프카의 사상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니체의 영원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한 번뿐이 아니라 언젠가는 무한히 계속 또 다시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니체의 사상이 있잖아요. 이 영원회귀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는 뭐 하이데거도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고 여러 철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각자 해석은 방식은 다 틀리지만 해석은 다 틀리지만 기본적인 거는 어떤 인생에 있는 모든 순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새로 반복이 된다. 시점적으로 반복이 된다. 이제 그런 그 니체의 그 영혼 회귀 사상이 여기 이 작품에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이 장이 1장에서 시작돼서 다시 1장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장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이 세계에 보면 이 세계 자체가 계속 무한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종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비 내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계속 어떤 희망을 주고 다시 속이고 희망을 주고 계속 다시 속이고 해가지고 어떤 속임과 희망이 계속 반복되는 거, 되풀이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비와 진흙이 처음에 계속 비와 진흙이 계속 매 장마다 반복이 되고 계속 언급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처음에 그런 비가 오던 그런 날씨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니체의 영혼 회귀와도 상당히 흡사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맨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카프카를 언급을 해놨거든요. 크로스만 토르코의 라슬로가 여기 카프카가 그 작품에 나오는 얘기가 성에 나오는 카프카의 성에 나오는 그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차라리 기다리면서 만나지 못하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카프카의 그 작품에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맨 그 앞에 그래서 이 그 호르코이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의 세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본인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카프카의 부조리를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질서 속에 놓여 있으면 그 속에 아무리 의미를 추구해도 응답 없는 신과 불투명한 관념만 마주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계속 이 작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레미야라고 하는 어떤 본인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결국은 메시아의 탄을 쓰고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체제에 굴복하는 인간.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이 안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종소리라든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실과 환상이 이렇게 이런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 소설 속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인간이 어떤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이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론적으로 봤어도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제 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호르코이 같은 경우에는 독백 문장들도 되게 많죠. 독백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묘사가 되게 상세해요. 그래서 어떤 문장들을 갖다가 어떤 한 현상들을 갖다가 묘사를 할 때 상당히 어떤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이제 꽤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스타일의 문체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서로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의 불가능성 같은 거, 인간관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카프카의 부조리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거의 대충 같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체론적인 특징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체론적인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문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문단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전혀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래서 니네들 읽고 싶으면 읽어. 읽기 싫으면 말어. 마치 그러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작품을 읽는 데는 상당히 인내심이 요하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읽다 보면 빠져드는 거죠.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되게 궁금해.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다시 또 읽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그 독서의 과정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서사 계속 어떤 무치력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결국은 계속 세상이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 마치 우리 세상이 결국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 무치력의 분위기들이 안에 나오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적인 어떤 상징들이 이 소설에는 완전히 격전이 되는 거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사기꾼인 거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근데 이 사람 문체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어떤 그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서사적인 리듬이 있어요. 계속 어떤 서사적인 리듬이 있고 그 어떤 되게 읽으면서도 되게 또 재미있어요. 보면 일단 어떤 리듬이 있고 음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떤 음악성을 가진 어떤 빗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읽는 중간중간 보면은 어떤 수사적인 리듬과 음악성들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 작품을 읽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 어떤 풍경 같은 경우에도 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상당히 어떤 깊이 있는 사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내면화가 상당히 이슬람 작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체와 어떤 카프카의 자리에 어떤 카프카의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노의 호르코의 라시머가 말하는 작가의 역할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의사의 어떤 그 작업 거기서 계속 서술을 하고 거기서 사실을 기록하는 그 의사의 어떤 그 작업을 통해서 결국 이제 작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사상을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결국은 이 사회는 부도덕하고 결국 이제 멸망해가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가의 역할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회가 부도덕하고 우리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작가들은 뭔가를 기록하고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스탄테고에 보면 그는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같은 자리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모든 것이 다시 진흙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써야 했다. 의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써야 했다. 쓰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히 침묵에 잠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작가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어떤 계속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회를 고발하고 어떤 경고를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돌덩이를 계속 짊어지고 올라가지만 결국 어딘가에 다다를 것 같은데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리고 그럼 다시 또 작품 활동을 통해서 다시 또 그 돌덩이를 또 이고 올라가야 되는 그게 이제 작가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영원히 잠겨버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별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혹시 여기 작품들 읽어보신 분들 좀 한번 궁금한 거나 아니면 좀 의견 같은 것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 읽어보겠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다 읽었는데 네. 네. 의사가 처음에 나오는 정말 지형을 그래서 쓰는 길을 쓰는 부분이니까 정말 지형을 지금 제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역사에서 얘기했다고 비슷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글쎄요, 이제 그 의미를 거기에 대해서 헝가리가 어떻게 생겨나고 뭐 지역이 어떻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아마 헝가리 저도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왜 그거를 스토리를 집어넣나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 스토리 이 사회의 아마 이 현실이 이 소설 속의 어떤 스토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다른 사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약간 우리 헝가리의 어떤 현재 상황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회가 몰락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 자체가 서사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때 당시 헝가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헝가리가 사회주의 말기에 이제 완전히 부도덕해지고 완전히 사회가 망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망해가고 있고 마치 진흙에 다 빠져가지고 허무적 되는 사람들처럼 헝가리 사회가 다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헝가리 이 스토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이 헝가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래서 헝가리의 지역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 작품 말고도 엄청나게 좋은 작품들 많잖아요.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 말이죠. 사실 이 사람은요, 한번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만, 유명하지만 많이 읽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노벨상 받고 나서 이제 그때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또 읽은 사람들은 이제 마니아들은 있지만, 매니아들 빼놓고 일반 대중들이 막 우리 한강수를 읽고 오지는 않았어요. 작품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데 이 작품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제, 근데 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없으세요? 지금 우리 누군가가 한 명 생각나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벨 문학상이 지금까지는 어떤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뭐 나가는 거 아니죠?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근데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그렇게 많이 개입이 안 됐었거든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 작품만큼은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벨상에 대해서. 금년 같아서. 물론 아주 훌륭한 작가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작가인데, 금년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데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노벨상을 이번에 줬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누군가. 그래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는 노벨상을 왜 나는 노벨상을 안 주느냐라고 생각 쓰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거하고 좀 여기에 나온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뭐 새로운 그레이트하게 막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보고 하는 위대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있으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단편보는 아직 못 읽어봤고요. 네. 저항의 멜랑콜리를 이번 한 달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읽어봤습니다. 저희 독서클럽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읽어봤는데요. 네. 하나같이 이제 그 공통된 게 저는 무신론적 정말 이런 분위기를 떠나서 역시 이제 문체 때문에 엄청 이제 고생을 했고, 근데 좀 이제 특징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저히 극복이 안 되거든요. 이제 독자를 고려하지 않는 일부러.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이유를 들었냐면, 저희 그 옛날에 맛집 중에 보면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음식점을 가면, 요걸 튀기기로 하는데 또 욕먹어가면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거의 그런 비유를 좀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그러니까 소설인데 읽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문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크로스노코이라슬로는 일부러 그런 문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써오고 그걸 이제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이렇게 또 선정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정치적 배경 얘기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책을 누가 좀 읽어야 될 텐데 이 굉장히 대중하고 친화하기 힘든 이제 이런 문체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높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분의 어떤 문체적인 그런 특성이 이분한테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분한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헝가리 작가들에서 꽤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까 200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깨르테스 인네 같은 경우에도 문체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권만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만 좀 되게 그런 대로 이제 쉽게 읽어지고요. 거기는 이제 주인공이 15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권만 좀 쉽게 읽어지고 2권, 3권, 4권 그 운명 4부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좌절, 기도, 그 다음에 단절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운명 3부작인데 나머지 2권, 3권, 4권은요 이래요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 작가들 이분이나 그 만연체를 많이 모집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독일에서 오래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그 캠테스 인근도 마찬가지고 주로 독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이 특히 이제 독일 철학자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까 뭐 니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 그 아까 캠테스인데도 마찬가지 독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독일 철학사들 되게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영향들도 좀 이제 깊이 있는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의식의 흐름이나 깊이 있는 사고 이런 거에 사상이나 이런 거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독자를 배려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만족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것도 좋은데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쓰면서 느끼는 어떤 희열감, 이제 자기 어떤 의식을 갖다가 자기의 사상을 갖다가 거기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사고를 좀 이렇게 새롭게 재정립해보는 그 과정, 그게 이제 글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독일 철학자들에 되게 심취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독일 철학서들을 갖다가 많이 또 번역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 사람들의 특징이요, 약간 좀 파고드는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서렁서렁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뭔가 하나를 잡게 되면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노벨상도 뭐 18명이 저렇게 나왔지만 인구도 우리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뭘 하나 딱 잡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장을 보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비관론적인 어떤 사고를 끝까지 거기에서 계속 천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문장의 어떤 특징으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1963년도일 거예요. 그 운명 작품이 나온 게. 이 작품 운명 4부작도 보면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분의 문체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부분이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원형구조, 반복주구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도 지금 원형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소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크로스노먼과의 라슬로는 이분하고 좀 연배 차이가 좀 나는데, 근데 이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떤 소설의 구조도 그렇고, 어떤 문체적인 특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이분의 어떤 그 비관론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사실은 뒤에 깨트레스 인맥 그것도 좀 준비를 해와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 두 분을 갖다 비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헝가리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자들을 좀 배려하지 않고, 이제 그게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연세대신 분들이 작품을 많이 읽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에서는 소설이 팔리려면 20대 여성 직장인들의 성별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독서를 하고 있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독서 많이 안 하거든요. 거기는 주로 퇴직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니 60대, 70대 헝가리 가시면요, 이렇게 지하철 타거나 그러면 거기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책 읽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다 이렇게 소설 같은 거 읽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을 대부분 주요 독자층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요 독자층이거든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 정도면 내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겠지, 아니면 뭐 크게 어려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품을 쓸 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헝가리는 모든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독서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 작품도 마찬가지고 경영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독일의 영향을 좀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독일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뭐 아까 한두 명 받는다고 했더니 없으신가요? 너무 재미있는 강의여서 저도 2시간 넘게 몰입해서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2시간 넘게 헝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노벨문학상 작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유진희 교수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2025년도 유럽인문 아카데미 노벨문학상 기획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